자, 이제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가 나와요. 1번 수사의 지휘자로서의 지위죠. 뭘 계속했어요. 1번 수사를 뭐 할 수 있죠? 개시할 수가 있다. 우측에 2번 수사를 뭐 할 수 있죠? 지휘할 수 있죠. 그래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고요. 3번 수사를 뭐 할 수 있죠? 종결할 수가 있죠. 특히 조심할 것은 수사 종결권은 누구한테만 있죠? 검사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도 할 수 있지만 수사를 종결할 것은 다시 말하면 공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불기소할지 결정하는 것은 검사에게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 2번 공소권의 뭐죠? 주체입니다. 1번 공소제기의 독점자에서 공소제기권은 누구에게만 있죠? 검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재정 신청의 경우에도 만약에 법원이 공소를 제기하라고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 없이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번 공소 수행에 뭐가 되죠? 담당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다가 정당하게 법령을 적용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출석할 수도 있고 또 피고인을 신문할 수도 있고 증인도 신문할 수 있고 쭉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소수행의 담당자로서의 주체가 되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3번 재판의 집행기간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 집행을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하고 검사가 지휘하게 되고요. 4번 검사의 객관 의무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냥 형식 논리로만 보게 되면 검사는 피고와 뭐죠? 적대적 관계죠. 검사와 피고는 뭐죠? 재판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언뜻 생각하면 검사는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제시하고 수집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사는 또 뭐가 있냐면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읽어보시면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진실에 부합한다면 피고에게 유리한 것도 검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극단적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피고가 범죄자라는 확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소를 제기한 거죠. 그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뭐죠? 재판했더니 피고가 뭐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검사가 보니까 아이고 다른 증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검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유죄가 아니라 뭐죠?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누구도요? 검사도 상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객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판례 보시면 타이틀 보면 되겠죠.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이라는 말은 옹호할 의무가 어떻게 해요? 있다라는 얘기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피고인이 나옵니다. 의의는 다 아시다시피 공소가 제기된 범죄 혐의자를 우리가 뭐죠?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소가 제기 전까지는 피의자라고 하고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우리가 피고인이라고 하고요. 2번 보시면 공동 피고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의의는 간단하죠.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수인 여러 사람의 피고인을 우리가 뭐죠?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고 유용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수소관계에서 원칙
각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공동으로 재판을 받을 뿐 판결은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 이유가 항소 또는 상관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통 피고인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예외도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피고가 여러 사람이라도 개별적으로 뭐예요? 판단하고 개별적으로 판결해야 되니까 각각의 판결이나 판단이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이거죠. 그죠? 근데 다만 상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공통된 사유라면 상소한 피고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의미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2항에서 피고인의 특정이 나옵니다. 은근히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피고인의 특정이. 일단 의의를 보시면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에다가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짜로 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 이름은 안영찬인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영철이라고 어떻게 해요? 가짜로 어떻게 해요? 얘기했다. 이게 성명이 모용이고 또는 위장 출석. 피고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형제가 있는데 형이 바쁘다고 동생이 피고라고 해서 출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누가 피고인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2번 피고인의 특정 기준이 나오는데 학설, 의사설, 행동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이런 나오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만 기억하면 됩니다. 판례만 기억해. 대법원은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유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명 모용과 관련하여 검사 의뢰를 고려한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을 보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안영찬이에요. 근데 이놈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구 이름을 댔어요? 안영철이라는 이름을 대가지고 안영철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판결의 효과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안영찬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름을 도용당한 안영찬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신분증을 잊어버린 거예요. 뉴스 보셨어요? 근데 신분증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뭐가 하냐면 재판부에 출석하라부터 시작해서 벌금도 떨어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평생 동안.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자기 동창이에요. 친한 친구는 아닌데. 이 동창이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 사진 보면 흐릿멍텅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그 친구처럼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가자가 되고 이런 일 한번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징벌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에게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피해를 뭘 해줘야 돼요?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번 성명 모용의 경우
의의가 뭐겠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대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를 말하겠죠. 2번, 피고인이 누가 되느냐? 판례는 모용자만이 피고인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안영찬만이 뭐예요? 피고인인 것이지, 이름을 뺏긴 피모용자는 뭐가 아니죠? 피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해서 나오고 있죠. 3번,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잘못됐으면 이것을 올바르게 뭐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고치느냐? 1번, 공판 심리 중에 판명된 경우, 재판하는 가정 이름이 가짜로 이름을 댔다는 사실이 뭐죠? 판명이 됐어요. 1번, 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을 한 경우입니다. A번, 모용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밑에 줄 보시면 공소장에는 피모용자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놈이 안영찬인데 공소장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안영철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지금 재판 과정에 이놈이 안영철이 아니라 안영찬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해요? 밝혀졌으면 그 내용을 뭘 해야 되겠어요?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수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공소장을 변경하든지 공소장 정정 절차에요 변경하면 되겠죠. 핵심 판례를 보는데요. 이게 나죠. 검사가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않은 때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거 되어 있고, 이는 공소 제기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랄 것이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안영철을 뭐래요? 안영찬으로 뭘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사가 수정을 안 해요. 그러면 요 안영철 이름으로 제기된 공소 제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은 끝난 거고 요 안영찬 이름으로 다시 뭘 해야 되겠어요? 공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피모용자,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이죠.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밑에 좀 보시면 별도의 판단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공판에서 배제시키면 족하고 공소 기각 판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다만 피모용자가 심리에 출석했어요. 또는 기타 구체적인 소송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맨 밑에 보시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범죄를 저지른 안영찬이 누구 이름 됐어요? 안영철 이름을 댔어요. 돼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됐고 이 사람에게 뭐죠? 소환장이 송달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안영철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법정에 뭐죠? 출두하라고 뭐죠? 소환이 됐으니까 깜짝 놀라서 갔겠죠. 그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 안영철 맞습니까? 이런 소송 행위를 했다면 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뭐라 하면 안 돼요?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뭐 하게 됩니까?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또 나와요. 피모용자가 공판정에서 출석한 경우 해가지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A번 모용자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지금 범죄를 예를 들어서 안영찬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이름을 댔어요? 안영철 이름을 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정식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판결하면 되고 안영철은 뭐예요? 배제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안영철이 재판에 참석했으면 뭐 한다고요?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 범죄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떨어졌어요. 약식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약식 명령에 대한 사항이 누구한테 송달됐겠어요? 안영철에게 송달됐겠죠. 그러면 안영철 입장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에게 뭐예요? 약식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황당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뭐 한 거죠?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된 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규제 보세요.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에 가지고 약식 절차와 성명 모용 관계 가지고 읽어보시면 피모용자가 누구죠? 안영철이죠. 약식 명령을 송달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투게 되어 공판 심리 중에 검사가 피고인 표시 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A번 모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누구에 대한 조치예요? 범죄를 저지른 안영찬에 대한 조치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학설이 뭐가 돼 있어요? 대립돼 있는데 판례는 뭐죠? 약식 절차서를 취합니다. 읽어볼게요. 학설은 모용자에게 약식 명령의 송달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모용자로 정정되면 법원은 본래의 약식 명령 정본과 함께 피고인 표시 경정 결정을 모용자에게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이게 뭐죠? 약식 절차서래.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 지금 안영철이 뭐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안영철이 아니라 안영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문제는 약식 명령서가 누구한테 송달됐어요? 안영철에게 송달됐지 얘한테 송달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은 얘한테 약식 명령을 새롭게 뭘 해야 돼요? 송달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판례 밑에 B번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피모용자에 대해서 뭐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면 되겠죠. 왜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범죄가 누가요? 안영찬이 저질렀어요. 근데 그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뭘 했습니까? 약식 명령을 때렸는데 약식 명령이 이름을 도용된 누구한테요? 안영철에게 송달이 됐고요. 안영철은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한 거죠? 공식 재판을 청구하게 된 거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굳이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뭐 하게 돼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서 끝내고요. 요 나쁜 놈, 요 안영찬에게는 뭐죠? 약식 명령서를 새롭게 송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맨 밑에 있는 판결 확정 후에 판명된 피모용자에 대한 구제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측부터 보시면 학설의 대립이 심해요. 뭐 정가 말소설도 있고요, 재심 소설도 있고, 비상상고설이 대립해 있는데 결론은 뭐죠? 정가 말소설이 타당하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범죄는 안영찬이 저질렀는데 이놈이 안영철 이름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고요. 안영철 이름으로 뭐죠? 판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놈이 만약에 형벌을 수행했다면 그것이 안 밝혀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안영철 이름으로 가겠죠. 만약 얘가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뭐요? 헷갈리네요. 안영철이 아니라 뭐죠? 안영찬이라는 것이 밝혀질 텐데 이름이 안영철 이름으로 판결받고요. 안영철 이름으로 이루어진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수행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해줄 일은 몇 밖에 없어요.
정가를 말소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죠? 어차피 이 사람이 직접 뭐 받은 것은 아니에요. 형벌을 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정가를 뭐예요? 말소해 주는 방법으로 구제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이 사람 뭐 취업할 때도 제한이 있죠. 그죠? 뭐 아무튼 뭐 신용 상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법조를 구제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신분증 함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 뭐 주민등록번호도 뭐 바꿀 수 있다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요새는 보니까 좀 이상한 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위장 출석의 경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형이 공소가 제기됐어요. 근데 누가요? 동생이 대신 나간 거죠. 우리 과거에 그런 거 가끔 있었죠. 형이 군대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형이 바쁘다고 뭐죠? 동생이 대신 군대 가고. 그런 거 뉴스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형이 이제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옛날 사람들 참 어떻게 무식해. 네 형 바쁘니까 네가 대신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알았어 엄마 해가 동생이 어떻게 대신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3년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또 자기한테 또 영장이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두 번 가기 싫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병역 기피자로 이렇게 그 사람이 등록돼가지고 뭐 평생 동안 뭐 숨어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형한테 뭐가 됐어요? 공소가 제기되는데 바쁘니까 누가 대신 나갔어요? 동생이 대신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피고인이 되는 자는 누구냐?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뭐죠? 갑이다, 형이다. 다만 형식적으로 진짜 출석한 위장 출석자도 일단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식적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형 갑 앞으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동생 을이 나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고는 누구예요? 형인 거죠. 그렇지만 일단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을도 피고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심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1. 인정신문 단계에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인정신문이 뭐예요? 자, 당신이 안영찬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실은요 저 동생인데요. 형은 바빠서 안 오고 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인정신문 단계에서 먼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온 놈은 돌려보내고 진짜를 먼저 소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정신문 단계에서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심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보시면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당신이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이 갑입니까? 했더니 을이 예 제가 갑입니다 라고 인정신문관계에서 어떻게 지가 갑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뭐가 된 거예요? 사실심리가 뭐죠?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떨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맨 밑에 보시면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소 기각 판결로서 배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식상 뭐가 진행된 거죠? 소송이 진행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거니까 뭘 하게 되는 거죠? 공소 기각 판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온 사람한테는 공소 기각 판결하고 빼버리고 진짜 형한테 다시 뭐죠? 소환해가지고 불러다가 뭐죠? 재판을 실시해야 되겠죠. 3번 판결 선고 후에 단계 해가지고 유죄 선고가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형식적인 피고인명예의 판결을 뭐죠? 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심 법원에서 동생이 출석한 단계에서 뭐죠?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나온 놈이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소를 해야 되는 거죠. 상소를 해가지고 2심 법원에서 뭐죠? 형으로 바꿔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4번이죠. 판결이 확정된 후의 단계입니다. 문제는 안 온 형한테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비상상고설도 있고 재심설이 있고 대립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을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형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을이 나와가지고 형이라고 해서 뭐까지 돼버렸어요? 유죄 판결도 됐고 뭐죠? 판결까지 뭐죠? 확정이 됐다면 이 재판은 형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형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서 재판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유죄 판결된 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비상상고를 해가지고 구제를 받는지 아니면 재심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고 아직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없고 뭐죠? 학설만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인 갑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가 됐는데 동생이 대신 출석했어요. 그러면 단계가 어떻든 간에 동생에 대한 재판 절차는 뭐 하면 안 돼요? 진행 안 되고요. 형에 대한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정신문 단계에서 밝혀지면 동생은 돌려보내고 형을 먼저 다시 데려와야 되고요. 만약에 사실 심리 단계에서 밝혀지면 동생은 재판을 중단하는 뭐예요? 공소 기각 판결하고 형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판결이 선고가 됐다면 그때는 공생에 대한 판결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집행하면 안 되고 상소를 통해서 형에 대한 재판을 확정하든지 아니면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동생에 대한 판결은 없는 것을 간주하고 형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재판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입니다. 피고인의 소송상의 지위가 나와요. 넘겨보시면 1번 당사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일단 1번 수동적 당사자로서의 지위 해가지고 검사에 대립하는 당사자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이 2번 피고인의 방어권에서 기본적 주의죠. 다시 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객체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방어권의 주체로서 검사와 동등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방어 준비를 위한 권리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올려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은 진술할 수도 있고 진술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방어권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러한 방어의 실효성을 위한 권리로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피고와 검사가 동등하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동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방어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참여권이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도 소송의 주체 또는 당사자로서 소송 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형성할, 만들어갈 권리를 갖게 되는데 1번 법원 구성에 관여할 권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관할 위반에 대한 신청 또는 기피 신청권 등이 인정이 되고요. 2번 공판정에 출석한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는요. 공판정에 출석할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증거조사에 뭐 할 수도 있죠?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같은 강제 처분에도 참여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타이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해가지고 보조적 지위 해가지고 의의 보시면 피고인의 진술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적 증거 방법으로 활용되고요. 또 피고인의 신체, 몸도 검증 대상으로서
물적 증거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지위를 갖게 됩니다. 내용 보시면 1번 인적 증거 방법으로 지휘해가지고 피의자의 임의적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적 증거 방법으로 지휘해서 정신 상태나 신체는 법원이 행하는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체 검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절차의 대상으로서 지휘해가지고 강제 처분을 수인 참을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는 소송상으로서 소송법상 법정에서는 일단 뭐예요? 1차적으로 당사자죠. 그래서 적극적 자신의 방어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범죄자니까 먼저 증거 방법으로 지휘해가지고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정신 상태나 신체가 유죄 증거로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절차의 대상으로 저희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죄가 추정된다는 말은 무죄임을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실이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범죄자는 무죄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무죄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검사가 국가 그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 뭐가 돼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근거가 나와 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이 나와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이런 거죠. 과거의 봉건 시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죠.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면 조선 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왕이나 사또가 이렇게 어떻게 위에 앉아가지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전하 억울하옵니다 뭐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날은 뭐 물레방앗간에서 갑순이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죄임을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나 사또가 뭐라 그래요? 저놈 발칙한 놈 주리를 틀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막 주리를 틀고 뭐 하는 거예요? 고문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범죄자는 무죄임을 뭐예요?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누가요? 국가기관이,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원칙이 뭐가 되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 거죠. 3번 적용 범위해 가지고 인적 범위해 가지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도 스스로 범죄가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피의자도 스스로 범죄가 없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적 범위 1번 유죄 판결 확정 시까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죄 판결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하나 2번 재심 청구 사건 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재심 청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임을 추정받는데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잖아요.
근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뭘 청구했냐면 재심을 청구했어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미 유죄 판결은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의 제도적 표현해가지고 1번 인신구속에 제한해가지고 1.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왜요? 무죄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뭐로 대우해줘요? 무죄임을 대우해줘야 되니까 원칙이 불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구속단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은 금지됩니다. 다만 도망가지 못하도록 밑에 쪽 보시면 포승이나 수갑은 사용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범죄자 이렇게 재판 받으러 갈 때 보시면 수건 두르고 있죠. 왜요? 수갑 차서. 근데 수건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돌라요. 그죠?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수갑뿐만 아니라 뭐예요? 포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끈을 묶고 뒤에 결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갑하고 포승은 뭐죠?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피고가 재판에 출석할 때는 수갑과 포승을 하고 출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개구 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 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위하여만 허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또는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때 필요하지 않는다면 수갑 등을 쓰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 등의 우려가 없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 조소를 받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개구의 사용은 무죄 추정 원칙 및 방어권 행사 보장 원칙 근본 취지에 반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갑, 포승줄 쓸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아무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경우는 뭐죠?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런 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구속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죠? 체포 적보 심사제 또는 구속 적보 심사제가 인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체포 영장에 따라서 체포가 되고 구속 영장에 따라서 체포가 됐더라도 나중에 사후 심사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석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죠. 3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의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영미법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이다 할머니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근데 사이다 할머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뭐냐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할머니의 집에서 뭐죠? 농약병이 발견됐고 그 할머니 타고 다니던 뭐죠? 전동 스쿠터인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농약이 묻어 있었고 또 이분의 뭐죠? 옷가지와 손에 뭐죠? 농약이 묻어 있었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예요? 그 할머니가 범죄를 저지른 게 거의 뭐죠? 명확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는데 뭐죠? 허위 거짓이라는 또 판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99.999%는 이 할머니가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그 할머니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태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사가 뭐 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이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스러울 때는 뭐에 따라서요? 피고인의 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걸 듀 프로세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죠? 무죄 판결을 내려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려줬죠. 그죠? 저는 좀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벌어지고 무죄 추징의 원칙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정황 증거만 있었을 뿐 아무런 의심도 없는 진짜 확고한 입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분명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또 어떻게 했어요? 시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할머니가 한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조금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아무튼 그럴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요. 넘겨보시면, 따라서 검사에게 뭐가 있는 거죠?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실을 누가 입증해요?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스스로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사실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불이익 처우가 금지가 됩니다. 1. 예단 금지의 원칙이지. 미리 뭐죠? 예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번에 판결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다 사건이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 범죄입니다. 뭐냐면 이게 공소사실 유포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뭘 보게 돼요?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판결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판사도 자기가 뉴스 볼 때는 자기가 담당 판사가 될 거란 모르고 있었겠죠. 그죠? 모르면서 일반 국민으로서 야, 저 할머니 참 독하네. 10원짜리 고스톱치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일반적인 국민처럼 뭐예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단을 가지고 이 양반이 뭐예요? 재판에 참석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죠? 재판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단이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진술 거부권 해가지고 피고인에게는 뭐가 인정됩니까?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고요. 강요가 금지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3번, 부당한 대우가 뭐죠? 금지가 됩니다. 뭐 고문 안 되고요. 모욕적인 신문 이런 거 안 되고 다 뭐죠? 무죄 추징의 원칙과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판례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판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타이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무죄 추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적법한 재판이 아니다. 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 지위 해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어떤 범죄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 추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뭐인 거예요? 무죄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무죄 추징의 원칙이 깨지는 것은 뭐예요? 유죄에 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이때는 더 이상 무죄가 아니라 뭐죠? 유죄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유죄에 관한 확정 판결이 내려졌을 때 직위가 회제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무죄 추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소가 제기되기만 하면 뭐 하도록요? 지위를 해제하도록 뭐예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무죄를 추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당합니까? 직위를 해제당한다면 이 법은 무죄 추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학교 선생님들만 그래,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도 어떻습니까? 재판 다
다 끝날 때까지 뭐요? 국회의원으로 활동 다 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뭐요? 유죄라고 확정이 돼야 그때 비로소 뭐죠? 국회의원직을 내놓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 지들은 그려놓고서는 지들이 맞는 법에다가 학교 선생님만은 뭐라고요? 공소 제기만 되면 바로 뭐죠?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는 많이 나아지지만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하면 공무원들이 완전히 뭐예요? 밥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경찰관이 일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사람을 쳐서 애가 다치면 그게 만약에 경찰관이 그 뭐죠?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바로 그냥 직위 해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죄 판결 나기도 전에.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고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경찰관이. 그래가지고 막 돈 갖다 주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경찰관이거나 학교 선생님이면 피해자가 완전 뭘 잡았냐면 봉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면 신고하고 신고가 돼서 공소가 제기되면 나는 뭐예요? 직장에서 뭐죠? 잘리잖아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뭐죠? 굉장히 밥이었는데 아무튼 요새는 뭐죠? 이런 것도 많이 완화됐고요. 따라서 이 법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기소해제 처분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도 같은 취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헌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의 업무정지 명할수당 규정도 위헌이겠죠. 왜요? 기소가 됐다 그래서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의 업무정지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 범인이 도주한 때 당해 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회에 기소하도록 규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지도 않고 물건을 뭐 하도록 해버렸어요? 몰수해 보도록 했다면 이것도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뭐죠? 반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찌른 겁니다. 미결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도 사복을 잊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료를 잊게 하는 행위를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거 뭐죠? 기본권 침해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언론에 재판 받으러 갈 때는 이게 누리끼리 한 한복 비슷한 거 있죠. 그죠? 재수복 해가지고, 그죠? 재수복 입고 어떻게 해요? 수갑 차고 포승재 묶여서 갔거든요. 옛날에 보면 이게 김대중 씨 이렇게 뭐 옛날 사진 보면 다 뭐 입고 있어요? 재수복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죠? 위헌이라는 거죠. 왜요? 아직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사람은 뭐로 대우해줘야 돼요? 무죄인 것을 대우해줘야 되는데 무죄인 사람에게 재수복을 입혀서 법정에 출두시키는 것은 뭐죠?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복 입고 뭐죠? 법정에 출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중간입니다. 중요한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해령이랑 중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적법 절차의 원칙 등에 위배하여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잖아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6개월이 지났고요. 형이 뭐라고 확정되냐면 1년으로 확정됐어요. 그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몇 개월 이미 형 살았어요? 6개월 동안 살았으니까 1년에 6개월을 뭐죠?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미결 구금일수를 뭐죠? 산입한다고 해요. 근데 형법에서 산입할지 안 할지를 뭐죠? 재량으로 맡겨놨거든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에서는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을 물어볼 테니까 무죄 추징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적법한 것들이 시험에 답이 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타이틀 한번 보자고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에 제1항 제4호 부분이 공무단임권 무죄 추징의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 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럼 비교해 볼 게 있어요. 자, 앞에 328페이지 볼게요. 328페이지의 두 번째 판례를 볼게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 해제 처분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죠? 뭐가 다른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필요적인 거죠. 반드시 직위 해제하는 건 뭐예요? 위헌인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거니까 이거는 뭐가 아닌 거예요? 위헌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요.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공무원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뭐예요? 위헌입니다. 다만 반드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직위 해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 뭐죠? 합헌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종로구청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됐더라도 무죄 추징의 원칙상 그 사람을 자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양반이 구속돼 있으면 업무를 뭐 할 수 없어요?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상관없이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직무 대행자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구속됐을 때 직무 대행자를 두도록 한 것은 뭐가 아닌 거죠? 위헌이 아닌 거죠. 무죄 추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밑에 세 가지는 큰 의미 없고 찌는 것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또 찌는 겁니다. 미결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 이거는 먼저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차이점은 뭐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재판정에 출두할 때 제수복 입은 거는 뭐예요? 위헌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재판정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무엇을 입힐 수밖에 없어요? 제수복을 입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제수복을 입히는 것은 뭐예요?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한 거죠.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료보험 가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료보험이 어디 들어가면요? 깜빵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혜택을 못 받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용 그 시설 안에서 치료받으면 되고 굳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 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 거주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 아니라 뭐죠? 합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 증거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범죄를 저지르는 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제가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라고 증언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 들은 제 친구가 갔어요. 제 친구가 가가지고 안영찬이 그러는데 범죄를 저지른 거를 봤답니다. 이걸 우리가 뭐죠? 전문이라고 그래, 이걸. 만약에 이렇게 전문 증언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갈 일이 아니라 누가 가면 될 일이에요? 제가 직접 가면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증언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전문 법칙이라고 해. 이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증인이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오는 것이 대단히 뭐예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 사람한테 들었다라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증거 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 뭐죠? 합헌이다. 요 판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들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본 사람이 직접 오면 되니까. 다만 그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형소법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이제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